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정부 탄소 목표 무리수 10년 뒤에 최대 60%를 감축해야 됩니다. 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지금 출범 한 달 된 기후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뒤엔 이 탄소 배출 감축량 지금보다 최대 60%까지 줄여야 됩니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두 개의 지금 안으로 압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줄여야 된다가 나온 건 아닌데 50에서 60% 아니면 53%에서 60% 대략 한 요 두 개의 안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업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고심고심 끝에 사실 이것도 어렵지만 48%를 이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최소 50% 아니면 53%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라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다음 국무회의에선 뭔가 최종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감축안을 이행할 곳은 또 산업계이기도 하죠. 산업계와 소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울산 발전소 타워 해체 중 붕괴, 매몰 7명 수색, 그리고 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사진으로 지금 보시면 완전히 무너진 이 구조물이 보이시죠? 이미 가동을 중단해서 이제 해체 철거 작업에 들어가는 철거 과정 중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목에는 사실 매몰 7명이 있다. 이 중에 지금 수색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 들려온 속보입니다. 이 소방당국 현재 붕괴 사고로 매몰된 사람 중에 한 명을 구조하던 중에 숨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저희 현장에 가 있는 기자를 좀 연결해서 잘 좀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합참 장성 일괄 교체 초유의 물갈이 인사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진영승 합참의장 지금 소속 장군 전원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 내란 극복에 따른 어떤 인적 쇄신 차원이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 볼까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한 40명 대부분 다 교체되는 거 아니겠느냐. 다 지금 재배치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죠. 군사 대비 태세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해서 다 바꿔도 되는 거야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나와 있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김현지 공방의 배치기, 막판까지 난장판 국감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국회 운영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방송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오늘 운영위에 국감이 있는데 이거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린 실제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입씨름, 공방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배치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국회 선진화 이후에 대체 웬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진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 노란색 제설함이라고 적혀 있죠. 눈이 오면 대처할 이런 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요 안에 좀 들어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텐데 이걸 닦고 있는 이 오늘이 바로 입동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기후변화 때문에 아유 입동도 아닌데 그렇게 추웠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본격 겨울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안 맞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 주사 꼭 챙겨서 맞으시고요. 월동 준비 잘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제가 같이 드립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섯 명 매몰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울산 화력발전소 71m 철제 타워가 어제 붕괴가 됐습니다.
노동자 7명이 매몰이 됐다라는 거죠. 사진으로만 봐도 아이고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총 9명의 작업자 중에서 2명은 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7명이 지금 매몰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1명이 추가로 구조가 됐는데 구조 과정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저희 MBN 기자가 지금 직접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죠. 최하원 기자, 조금 전 1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 현장 상황 어떨까요? 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온 소방당국은 구조물 잔에 깔린 매몰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하던 도중 심정지가 와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에 따른 첫 사망자입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아직도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붕괴 사고를 당한 9명 가운데 애초에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 5대가 도착해 대기 중인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아직 구조 작업에 투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교대로 구조물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MBN 기자 최하원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현재 총 9명이 이 매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명은 구조가 완료가 됐고요. 일단 이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사실 2명의 위치는 어제 파악이 됐는데 구조 작업이 밤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그중에 1명 구조를 하던 중에 숨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다른 1명도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또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5명은 실종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매몰은 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직 위치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이 남은 사람들도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이런 일 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번에 이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식수라든지 뭐 이런 게 네. 옆에 뭐 있으면은 좀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은 뭐 철제 71m 철제 타워가 무너졌으니까 뭐 주위에 뭐 식수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데 지금 9명이 매몰됐는데 이제 2명은 구조가 됐고 7명이 매몰된 상태에서 지금 2명이 사망으로 추정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5명이 실종됐는데 5명이 좀 무사히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빨리 구조하기는 좀 어려운 71m 타워니까 네. 섣불르게 대형 크레인이 5대나 갔는데 적분했다가 또다시 무너지는 그쵸. 2차 사고가 나면은 그나마 생명줄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열 감지 카메라나 여러 가지 구조견도 동원하고 있지만은 당장에 구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이런 사건이 어떻게 또 HJ 중공업 하청회사에서 또 사고가 났거든요. 네. 2021년 광주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그때도 무너져가지고 그때도 한 7분 정도 사망하셨던 사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하고 어떻게 똑같은 사건이 중대재해법 뭐 이런 거 한다지만은 똑같은 사건이 저렇게 나니까 가슴이 좀 더 아프고 매몰된 5명이 좀 시급히 좀 구조가 무사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건 사실 구조 작업을 한다고 하다가 2차 붕괴가 오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일보 신면 같이 볼까요? 네. 44년 전에 지어진 보일러 타워다라는 거죠. 철거 중에 그래서 와르르 지금 무너졌는데 문제는 옆 구조물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여기가 사진 같이 볼까요? 바로 여기가 지금 무너진 바로 이 보일러 타워인 거죠. 그런데 이 타워 말고 여기도 있죠. 요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 단순히 이거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 철거 대상이에요. 전부 44년 전에 지어진 보일러 타워인 건데 이건 말고 하다가 옆에도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괜히 크레인 이렇게 건드렸다가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네. 또 그렇다고 뭐 옆 구조물을 뭐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골든타임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일단 저기 그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매몰됐는지. 네. 드론도 동원하고 국가 소방 동원용도 내렸는데 크레인 5대가 동원된다 해서 저걸 다 옆에 파헤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글쎄 뭐 구조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광산이 무너지고 그럴 때 며칠 만에 구조된 기적 같은 일도 있긴 있었어요. 네. 글쎄 지금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81년도에 준공하고 이미 이제 그 가동은 멈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가동이 그쵸. 중단됐는데 내년 3월을 목표로 철거를 하고 있다는데 글쎄 이 철거 공학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철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지금 2개도 또 철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사진에 네.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운데 게 저렇게 붕괴가 된 건데 이것도 한번 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었던 건지 가동이 중단된 지 4년 됐는데 네. 왜 이거 아직도 내년 3월에 철거를 목표로 하면서 이런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철거하기 좋게 붕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런 변을 당한 건데 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는 건 뭔가 안전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아니었겠느냐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그냥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사고가 있고 지금 현재 구조를 하다가 구조할 때까지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구조하다가 숨졌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울산대 의대 이 울산대 의사의 이 설명이 있었어요.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구조하는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만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조견을 투입을 해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탐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향 탐지기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지금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구조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총력을 좀 다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에 총 9명이 사고를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1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8명은 또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하청이었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 살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쨌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전 교육이 실시가 됐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비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책임 소재에서 가려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충실히 이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책임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자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조 작업이 우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일단은 구조 작업이 우선이긴 합니다. 때문에 지금 총력을 다 현장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발 앞으로 들려온 소리 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라는 소식들 참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하다 점점점입니다. 뭘 어땠길래 기사 같이 보시죠. 하다 이젠 배치기 국회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이 일 거라고 예상은 됐었는데 이게 그냥 이 말만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배치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직접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하는데 저기서 떠들어가지고 지금 못했잖아 지금.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이틀만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가부상 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뭐야? 왜 소리 질러? 뭐야?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몸을 던져놓고 피해자는 저희인데 송원석 대표는 피해자 코스프레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다 있습니다. 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 영상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본 바로 그 영상인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견 의원도 그렇고 서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피해자예요. 저쪽이 나한테 몸을 던졌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윤영걸 대표님. 네. 서로 상대방이 나한테 몸 던진 거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시작한 걸로 보이십니까? 영상 보니까. 뭐 동영상 저도 뭐 한 수십 번 봤습니다만은 네. 뭐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싸우는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동차라 말하면 유턴을 하는데 네. 이기현 의원이 조금 비켜줬어야 되는데 그냥 가던 길을 그냥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유턴하는 걸 그냥 직진해서 서로 박아버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책임을 돌린다면은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좀 공세적으로 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좀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 쪽에 좀 책임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누구 편을 들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어제 시작할 때부터 운영이 시작할 때부터 김현지 그 제1부속실장 증언을 두고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작부터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갔어요. 처음부터 최현일 의원이 그 주진우 의원 자격이 없다, 이해 충돌이다, 뭐 빠져라, 정인석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입틀막 얘기 나오고 정해하고 그 와중에 저런 일이 생겼으니까 뭐 이전 투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현 의원이 좀 굉장히 세게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치기는 저 야구 감독하고 심판들이 서로 항의할 때 배 서로 내밀고 네. 또 수영 선수들이 저병하다가 배치기로 올라오고 하는 거는 봤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저런 배치기 모습은 정말 참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꼴불견했습니다. 네. 마지막이 꼴불견이었다. 딱히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교통사고가 난다 그러면 100대 빵에 한쪽에 100% 잘못 과실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지금 그런 사례를 지금 들어서 유턴하는 차, 직진하는 차 부딪힌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 교수님은 보시기에 누가 더 잘못한 걸로 보이십니까? 누가 시작한 걸로 보이세요? 글쎄요, 이게 저 화면에 의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네. 돌아섰는데 이기현 의원이 뭔가 항의하려 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닥뜨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건 이기현 의원이 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배를 내밀고 이러는 건 이기현 의원 같은데 그거를 정밀 검사하기도 어렵고 근데 저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정말 이번 국감이 뭐 조이대로 시작해서 뭐 김현지로 끝난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뭐 여야 다 떠나서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야말로 대미를 저렇게 장식한 거예요. 대미를 배치기로 장식한 대한민국 2025년 국감. 거의 토픽감입니다. 토픽감인데 저런 부분들 이기현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올렸는데 배가 나온 게 죄라면 죄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몸을 좀 뭐 어떻게 빼야 되겠다고 얘기했나? 몸을 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글쎄 저 사과도 저렇게 저 상황을 희화화시킨 것 같아서 의원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여기서 방송 패널들이 싸우는 게 상상이 갑니까? 배치기하고 여야 아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퇴장, 네. 출연 정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저분들은 저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분 중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 잘잘못을 떠나서 저런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그래서 저 수사를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윤리특위로서 징계를 하겠어요? 정당 차원의 공개 경고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정당의 기능인데 정당의 그런 기능이 잘 멈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정당이 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각 정당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각계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네. 그런 게 없다. 이런 것도 대단히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누구 하나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 어렵다라고 좀 공감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더 나아가서 각 당에서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배치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둘이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한겨레에 실린 오늘 실린 그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 언뜻 보면 뽀뽀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근데 분명히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럴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죠. 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런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가까울 법하면 어느 한쪽,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몸을 좀 빼죠. 이렇게까지 가깝게 가진 않는데 지금 이 모습은 둘 다 이 뒤로 빼지 않고 다 끝까지 버텼다라고까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기현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같이 볼까요? 송 대표 배치기 피해자는 접니다. 저한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배치기를 뭐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거 내가 배가 나와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라는 지금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가 나와서 저랬다, 살 빼겠다 이런 거는 국민을 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런 거는 저 이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상대 당은 야당이지만 원내대표고 또 나이도 두 분이 이기현 의원이 5살이 어려요. 또 원내대표는 3선이잖아요. 여기는 고향 병의 초선입니다.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저렇게 배 내밀고 막 밀어붙이는 거는 좀 이기현 의원이 과했고 그런 면에서 좀 진실한 좀 사과나 이런 게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도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불찰이다. 서로 양쪽에 좀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싶었고 또 하나는 이기현 의원이 왜 저렇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 김현지라는 사람 증인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분석도 있어야 되고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영걸 대표님은 사실 이기현 의원이 이렇게 좀 세게 나왔던 이유가 사실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좀 딴 데로 좀 돌리기 위함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주셨어요. 사실 야권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방에 기저에 지금 있는 걸로 추측이 된다라는 김현지 부속실장. 사실 김현지 부속실장은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동아일보. 김현지 이 지시에 용산에서 대기,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용산에서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 가고. 그런데 국감 출석은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오후에 대통령실에 공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공지냐?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국회 존중 차원에서 제1부속실장 운영이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의 이 외부 일정을 같이 따라가서 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내에 있으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현재 대기 중입니다. 라는 공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당연히 나오려고 대기 중이라고 그럼 우리 같이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목 국감 출석은 무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부르지 못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공지가 새로 떴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고 국회가 결의하면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게 하겠다. 또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지금 본인은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우리 국회 일반 저희들은 정진석, 김태효, 김성훈, 윤재순 이런 대통령실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그 증인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김현지 실장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거는 비례 원칙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마치 국회를 존중하는 듯 대기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지시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오늘 하루 종일 대기했다는 대기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쇼, 대기쇼, 거부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껌딱지 쇼를 이제 끝내고요. 그냥. 네, 지금 쇼예요. 뭐 지시쇼, 대기쇼, 거부쇼, 껌딱지쇼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상대방 서로한테 지금 아유 그 쇼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양쪽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윤여걸 대표님 네. 자꾸 좀 여쭤보게 돼요. 네. 일단 이 부르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퇴계하면 부릅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비례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정진석, 김태효 다 부르자. 원칙이 안 맞아서 못 부르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로 그냥 상대방 약점을 들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 벌써 지나간 정권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뭐 하겠어요. 물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왜 김현지하고 빠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시작부터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좀 잘못돼서 대통령이 뭐 지시쇼하고 김현지는 거부쇼하고 서지영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또 저쪽은 또 거부쇼, 민주당 거부쇼 했다는데 그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진작에 증인 택을 어제 대통령실에서 대기하라고 그랬으면은 일주일 전에 서로 합의해서 대기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대통령 중요 일정을 수행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알고 보니까 강원도 산불 순시하는데 그 수행하는 거를 취소하고 대기했다잖아요. 근데 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산불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뭐 소방서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1부속실장이 그렇게 꼭꼭 따라다녀야 됩니까? 근데 여야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파행으로 치달으니까 대기하고 있다. 저런 거는 내가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작은 머리 꼼수를 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뭔가 좀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 증인은 왜 채택 안 하느냐 해서 서로 맞불을 놓는 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대통령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그 제1부속실장 증언 철두는 철저히 제가 보기에는 더맨더머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김현지라는 불씨가 앞으로 뇌관이 돼서 갈수록 저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총무비서관 때 이제 출석하라고 얘기했고 네. 94년도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출석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국회 운영위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출석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보직이 이동됐던 거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이전에 예정이 됐던 보직 이동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쨌든 이런 논란 가운데 부서실장으로 바뀐 게 아닌가. 부서실장은 출석을 또 안 하는 관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명분은 있는 거죠. 부서실장인데 왜 출석하느냐. 근데 그건 약간 좀 궁색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상모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우상호 수석은 그러나 부서실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나갔다 뭐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아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어쨌든 나갈 용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대기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대기쇼다 지시쇼다 이거는 야당의 정치 공세인 것 같고 대기를 시켜도 쇼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지시를 해도 쇼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국회가 합의가 안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네. 국회로 들이닥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국감은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수석 그리고 김현지 수석 이 문제 가지고 끝났다는 비판이 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김현지 이제 이 부서실장에 대해서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서로 일을 해왔고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래서 물어볼 게 많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도 그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일단 나가겠다고 얘기한 상태면 추석하금 해서 운영위와 관련된 거는 답변을 하고 운영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과거의 여러 가지 행적들 그런 건 거부하면 돼요. 답변 안 하겠다. 이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나 운영위 자격으로 나왔다. 운영위 증인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이걸 끝내면 되는데 민주당도 너무 과도하게 방어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서 대통령실을 너무 의식한 거 아닌가. 만약에 김현지 실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 다 너무 과도하게 디테일한 데 집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1월 사안이냐 별게 아닌데 지금 국감의 중심에 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두고 어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동아일보 3면 같이 볼까요? 네. 야 김현지가 권력 서열 위. 야진혼냐 막판까지 진흙탕 국감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목이라서 참 읽긴 읽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들도 어제 국감에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근데 주진우 의원님의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거 주진우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 네, 제가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제 글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 평가받아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그럼 나도 저 막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져 있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쓴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네. 상당히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 상당히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되는 게 이 결국은 김현지 실장 나오냐 마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김현지 실장이 김병기 원내대표 권력 서열로 보면 위인 거 아닙니까 하다가 싫으면 나가세요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또 저희가 오늘 좀 확인을 해보니까 주진우 의원 그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글에 해당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요 부분이었었어요. 원래 본 글입니다. 본 글에선 두 가지가 확실해졌다.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오전 9시 53분에 올라온 글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 한 6시쯤에서 게시글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요 문장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윤영걸 대표님 네. 뭔가 상호간 조율이 있었나 합의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삭제가 됐습니다. 뭐 주진희 의원이 틀린 얘기한 건 아니죠. 권력 서열이 김현지 비서실장이 네. 더 우회인 거 제일 부속실장이 우회죠. 왜 그러냐? 대통령과의 거리가 정보가 예를 들면 대통령 감기 들은 거 누가 알겠어요? 제일 부속실장이 압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대화하니까. 모르잖아요. 저기 김병기 알 수도 없고 원내대표가. 근데 뻔한 얘기지만은 주진우 의원이 너무 좀 자극한 측면이 있죠. 꼭 저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 김현지 이번에 국감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김현지 때문에 왜 대통령실하고 민주당 전체가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가. 그리고 저렇게 김현지를 보호하고 덮는다고 그래서 계속 덮어질 건가. 오히려 더 확대 재생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그 아킬레우스건이 저 김현지가 아닌가. 그 아킬레우스 장군이 일리아드에 나오잖아요.
발 뒤꿈치가 그 화살 맞아서 죽는 것처럼 네. 아 지금 정부의 가장 약한 게 김현지 리스크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하지만은 어제 주진우 의원이 좀 심하게 얘기한 거 뭐 이런 거는 좀 잘못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김병기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야진혼냐고 그랬는데 야진혼냐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본 말이거든요. 야유, 조롱 뭐 이런 얘기죠. 저런 식으로 시정 잡배들이 쓰는 말 갖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갔다는 거는 참 창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의 상황을 보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아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어쨌거나 이 김현지 비서실장이 지금 최고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이 최고 실세라는 게 나오니까 모든 인사를 지금 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인사 다 지금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사위원장은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이거든요. 어제 강 실장은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 실장한테 실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실세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강 실장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된다. 뭐 이런 법칙과 정치적 공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당시 통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서관의 통화가 논란이 되었고 확인했습니다. 임명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마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비서관, 강선우 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한테 전했던 그 비서관이 바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실세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최창일 교수님 실세는 아닌데 당시 또 강 후보한테 전화한 건 맞다고 어제 또 확인이 된 셈이긴 하거든요. 글쎄요, 그 총무비서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맞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총무비서관이 인사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이제 도맡아하는 이제 직책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비서관이니까 연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렇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완전히 배제됐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상황을 자꾸 이제 비선 실세의 개념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도 너무 집착이 강하다, 집착이 심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떻게든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현재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뭔가 자꾸 끄집어내려는 별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차라리 그냥 공개를 하든가 뭐가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그러지도 않으면서 이 국정감사입니다. 국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 등 여러 가지를 살피는 게 국정감사인데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인지 대통령에 대한 뭔가를 끄집어내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다 보니 양비론이 된 거죠. 결국 이제 배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국정감사는 지금 운영위 같은 경우는요. 비서실장이 있죠. 정책실장 저기 출석했죠. 그다음에 안보실장 위성락 실장도 출석했으면 지금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APEC에서 한미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게 다 주역들이잖아요. 정책실장도 그렇고 안보실장도 안보 관세니까 그걸 따지고 물어보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이 국정감사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김현지 실장 출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레벨 아니겠어요? 상위 레벨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저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권력설이 위다 아니다. 저거 무슨 아이들 무슨 서로 그 누가 힘세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저게 얼마나 남에 대한 그 조롱이에요 사실은. 비서실장보다 저기 부실장이 권력설이 낮죠. 그 권력설이라고 할 것도 없어. 무슨 여기 중국 공산당 서기장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유치해요. 의원들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저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왜 저렇게 국정감사장이나 국회만 가면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까 저 화면 보니까 또 거기 한 숟갈 하나 얹으려고 또 의원들이 끼어도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 영상에 남아서 공천할 때 무슨 가만히 되는 것인지 몰라도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의원들 정말 저러지 말아줘. 이게 이런 얘기 수십 번 수백 번들 다 하는데 글쎄요, 저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뭐 대단한 특권들이라고 말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야당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어요 이번에. 예,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너무 방어를 했고 야당은 이 너무 공격 집착을 했다라고 두 분이 이 오랜만에 좀 이 의견이 보통은 좀 같이 가시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나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죠. 참 마지막 국감까지 보기 흉하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하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분입니다) 19분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호남 동행 외치며 광주 간 장동혁, 방명록도 못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지금 장동혁 대표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장동혁은 광주를 떠나라라는 뭐 이런 피켓 시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물격하는 장동혁과 국민당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장동혁! 누가 여기 어디라고 나가네? 물러가라! 야, 다 들어줘! 장동혁 닦기 잡자고 지금 여기 하나하나 많이 돼. 옥신하고 네, 영상으로 봐도 아유 이거 누구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좀 격렬한 반대였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장동혁 5.18 참배 무산 시민단체 광주 떠나라라는 얘기를 시민단체 어제 왔었죠. 여기 사진으로 보시면 옷이 약간 거의 뭐 벗겨지다시피 단추가 떨어졌다 그래요. 같이 갔던 양향자 의원은 엉덩방아를 찢는 약간 이런 상황까지. 근데 들려온 얘기가 어제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계란도 아깝다, 계란도 비싸 뭐 얘기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가 계란을 안 던졌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딱 저 상황 19분이었다라는 거죠. 앞으로 진전도 얼마 하지 못하고 19분 만에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네.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현지 실장 대기를 해도 뭐라 그래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니 참배 안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면서 왜 참배를 또 하러 가겠다고 해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저기 너무 저 참배를 막는 것도 너무 거칠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점잖게 막으면 됩니다. 점잖게. 우린 거절하겠어. 당신의 그 진위를 우린 의심하기 때문에 우린 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될 거. 저렇게까지 폭력까지는 아닙니다만 저것도 몸싸움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물리적 충돌인데 일단 그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근데 그건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본질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들, 최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그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젠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마지막 시정연설일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그런 건 정치적인 공방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전투표제 재검토한다. 해야 된다. 그럼 그건 사실은 부정선거론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고 그럼 거기에 대한 제지를 하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조배석 의원이 이번에 또 국민통합위원장. 아무튼 그래서 네. 일단은 윤석열 어게인 이것과 단절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이런 것들 좀 통렬하게 사과한다면 저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가니까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5.18 저 단체는 저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장동혁 대표 언행을 보세요. 특히 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뭡니까? 내란, 쿠데타, 법과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에 대한 저항이 5.18 민주화운동이었는데 그 내란을 이제 옹호하는 듯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맥락이 닿아요. 제가 볼 때 제가 5.18 단체에 소속돼 있어도 저 같아도 거부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건 언행으로 봤을 때 전혀 이 어떤 5.18 정신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윤 어게인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사실 그동안 많은 보수 지도자들이 5.18 민주화 묘지를 갔다가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었죠.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올까요? 열어주세요. 도둑놈은 못 들어가. 어디를 들어?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보수 쪽 지도자들이 결국 발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 진입 자체를 막은 이유가 윤영걸 대표님. 결국 얘기하는 건 진정성 없이 쇼하러 온 거 아니야라는 뭐 이런 지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 이번에 폭력으로 참배를 막은 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다. 많은 광주 시민이나 피해자, 5.18 피해자 뜻은 그렇지 않을 거다. 저는 평화적으로 좀 진행돼야 되는데 폭력으로 막은 거 저건 뭐 잘못된 거다. 하지만은 과거에 보면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네. 이 2020년 5년 전에 광주에 가서 무릎 사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을까요? 그때는 사전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5.18 정신을 정강정책에 미래통합당 정강정책에도 발표하고 네. 또 그때 수해가 났었거든요. 한 달 전인가? 그때 구례로 민주당보다 더 먼저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 사전 작업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영을 받아서 그때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가 뒤통수 세게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한덕수라든지 저 황교안 이런 분들은 정치 초짜들은 그냥 불쑥 찾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왜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옮길 때도 내마왓이라고 일본말 있잖아요. 뿌리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나무를 옮깁니다. 그냥 나무 옮기면 나무 죽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 대표가 간 거는 잘했다. 그리고 매달 간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가길 바란다. 네. 하지만은 뭔가 진정성 있는 조치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은 신의 뜻이라고 장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좀 매듭을 좀 져주고 또 5.18하고 연관시켜서 계엄하면은 광주 분들이 진저리를 치잖아요. 그런 거를 완화시키기 위한, 무마시키기 위한 뭔가 사전 작업이 좀 필요했지. 저는 간 거는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한 달이 아니라 매주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은 지금 동진을 많이 했잖아요. 부산 뭐 대구에 많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광주 쪽에 지지율이 10%도 안 나오고 5%, 7% 이래요. 그래서 뭔가 다음 선거로 해서도 중도층 끌어안기 위한 호남 어떻게 보면 끌어안기 이거는 좀 가속화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전 작업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이대니까 당연히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매듭 지을 건 좀 매듭을 짓고 그리고 가더라도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교수님 짧게. 네. 조배석 의원 얘기하다 끝나서 괜히 또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이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통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배석 의원을 당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요. 조배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헌재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권을 얘기했어요. 네. 통합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통합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5.18 정신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매달 가는지
매달 가기 전에 진정성을 보여줄 뭔가 매듭 짓는 일이 있을 건지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디올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g에서 디올 3종 세트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나토 3종은 들어봤는데 디올 3종은 처음이죠.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이 김 여사의 이 집에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여기 볼까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 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디올 제품 일체라고 했는데 왜 굳이 3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에서 8월경 21g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한테 명품 브랜드 디올백,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 의류, 팔찌. 그러니 디올 3종 세트 건너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걸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영장에 디올 제품 일체, 백, 의류, 팔찌 이렇게 적혔다고 한다면 이건 어느 정도 뭔가 검찰에서 근거 자료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특검에서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이 발부가 되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관련된 증거나 아니면 진술이 있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이제 디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진술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도 좀 혐의 관련해가지고 뭐 다지기 작업이 들어간다면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좀 뻗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건 어느 정도 뭔가 재판부에서도 그리고는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구만, 의심스럽구만이라고 얘기할 여지가 좀 있어서 발부를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디올 3종 세트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니죠. 저희 키워드가 이번엔 디올입니다. 디올 전에 뭐가 있었느냐? 저희 이 명품을 둘러싼 수수 의혹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나온 게 21g 이 관저 공사 업체죠. 관저 공사 업체에서 이걸 좀 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 나토 3종이 있었습니다. 어디 서희건설에서 나토 이 순방 가기 전에 줬었다는 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등의 3종 세트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말고 사실 이보다 먼저 나온 게 샤넬백이었었죠. 샤넬백 2개의 예크라프 목걸이를 통일교 쪽에서 줬다라는 의혹. 그리고 이거 말고 시계도 있었습니다. 이건 이 로봇계 업체 대표가 이 바쉐론 콘스탄틴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죠. 고가의 시계가 있었고 사실 이보다 가장 최초로는 최재형 목사의 이 디올 가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천일 교수님, 저희가 지금 뭐 이번엔 디올이라고 저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디올이고 먼저 번엔 샤넬이었었고 뭐 구찌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게 앞서 많은데 또 나왔다는 게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씨에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이치 네. 주가 조작의 뭐 자본시장법 위반, 뭐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뭐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등 여러 가지. 게다가 지금 저 청탁금지법 관련일 것 같은데 디올백 등 저 3종 세트라는 거 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디올 3종은 뭔가 보니까 저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토 3종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네. 이거 표를 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들어서 알고 있다 보면 이게 또 뭐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 갖고 다니면서 머릿속 정리를 갖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두 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 김건희 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학문 쪽으로.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 뇌물까지 이제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아니니까 뇌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뇌물죄 위반인지 모르겠으나 이거 이 정도로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이게 3년 동안 대통령 부인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특히 야당에서 말이죠. 이거 그만해라. 나올 거 다 나오지. 나올 거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또. 제가 볼 때 이거 마지막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연장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이게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도저히 이건 정상적인 우리 사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은 그 자리를 인식을 해야죠. 아까 국회의원 자리를 왜 인식을 못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이거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마치 그럼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저기 근정전에 뭐 어제도 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어떤 망각하는 거 아니면 무슨 이 과거에 절대 아주 잘못된 군주의 저희가 부인인 줄 알았던 게 아닌가. 루이 14세, 루이 16세 그 얘기가 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왕비인 줄 알았던 건지 그렇지 않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직하면 내가 이 김건희 학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겠어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이거는 영장 그리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 의혹인 것이 아직 유죄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수상하다 받은 걸로 의혹이 있는 걸로 보이고 일부는 우리가 증거도 뭐 찾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중간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의혹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학을 만들어야 될 만큼 받아도 뭐가 이렇게 자꾸 매일같이 나오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가 어제 압수수색을 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 있어서 이렇게 공개가 된 거죠. 디올 3종은 또 뭐야? 라고 공개가 된 건데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이번엔 디올 특검 4번째 자택 압색이다. 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진 압수수색 벌써 4번째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 여사 측 변호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오늘 4번째 압수수색 집행이 나왔습니다. 헌정사상 같은 장소에 특히 지금 현재 양 부부가 다 구속되어 있어서 비어있는 집에 이렇게 압수수색이 나온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보고 있고요.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할 물건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나온 것은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주호 변호사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지금 과잉 수사다. 압수수색을 무슨 4번이나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압수수색을 1번, 2번도 아니고 4번이 말이 되느냐. 그리고 왜 이례적으로 양쪽 부부를 같이 다 구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압수수색 4번 가는 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은 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고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례적인 거 맞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구속이 된 겁니다. 정말 이례적이고 그런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라서 네. 그래서 뭐 변호인은 이런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방어권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사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사실 이례적인 게 맞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 모든 사실관계들이 이례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앞서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벌써 4번째 압수수색이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난 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어지럽고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보석 신청을 지금 해둔 상태죠. 아마 이제 12일 오전 10시 10분인가요? 이 보석 심사 기일이 이제 정해지기도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 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김건희 보석 의견서에 현기증으로 보행조차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요즘 이 밑줄 친 부분 자세히 좀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김 여사 측은 현기증으로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라며 혈압 수치를 전달한 결과 장기 손상 및 장기 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주하던 사저에서 은밀히 촬영된 영상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가 있는데 이게 뭐 피고인의 성적이나 생활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또 윤용걸 대표님,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오는데 나 건강은 또 안 좋아요. 나 보석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뭐 보석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뭐 보석을 기대하는가 봐요. 몸이 좀 안 좋고 현기증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장기 손상, 장기 부전 뭐 굉장히 큰 병명까지 얘기하잖아요. 윤 대통령은 실명 위기까지 얘기하고 하는 건 뭐 보석을 좀 바라는 듯한 뭐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보석을 바라려면은 좀 더 솔직해야 된다. 지금 샤넬백도 건진법사한테 받은 거 6개월 만에 거짓말하다 6개월 만에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저 서희건설한테 받은 그 명품도 계속 그 모조품이다, 뭐 가짜다, 뭐 대리다, 뭐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게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석 신청을 법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뭐 나오고는 싶어 하지만은 그러려면은 좀 더 솔직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거는 좀 질문하고 좀 벗어난 얘기지만 김건희 특검도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지금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기 전에 팔아가지고 1억 5천만 원 챙겼잖아요. 그 주범은 11년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감사하고 다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챙긴 건데 이게 옛날에는 언론사들이 이런 거 관련되면 다 구속됐습니다. 저는 민중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양평 공무원 죽었잖아요. 그것도 왜 유서라든지 조서라든지 왜 이런 거 제대로 공개 안 하죠? 특검에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게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을 위한 특검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네. 죄 지은 만큼 죄 받아라. 처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죄 지은 만큼 벌 받아야 되지만 민중기 특검도 내가 볼 땐 깨끗하지 않은데 같이 좀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또 같이 좀 붙여주셨어요. 네, 사실 김건희 여사 뭐 보석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긴 합니다만 오늘 재판이 예정돼 있죠. 그런데 오늘 김 여사만 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오늘 두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재판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 10시 10분, 이보다 5분 빨리 시작한 이 재판이 좀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판받는 장소를 봤더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417호, 그리고 김 여사는 311호. 바로 위아래더라. 이 건물 같은 쪽에 이 바로 위아래예요. 근데 사실 이게 5분 상관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경미 변호사님. 그럼 두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뭐 또 마주치는 건 아니야? 보게 되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걸 수 있거든요. 이제 법원 자체가 이제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으로는 이제 법정이 있고요. 네. 안에 이제 이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복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통로가 구조거든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뭐 마주치지 않게끔 하려고 하겠지만 동선 과정에서 뭐 지나다니는 동선에서는 뭐 겹칠 수는 뭐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구치소 측에서도 교정본부 측에서도 다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동선을 짜게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두 부부가 오늘 이제 이렇게 나란히 출석을 해서 재판받는 것 자체도 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초유의 일이죠. 위아래 3층, 4층 똑같은 이 위치에서 두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는 거. 오늘 재판에서 마주칠지 안 마주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층이든 4층이든 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 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천하의 트럼프가 당황했나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이건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High value jobs. But today we are you okay? Gordon, you okay? Yeah.
And he's fine. They just sent him out. He's got doctor's care, but he's fine. So we had a little bit of an interruption. Sorry for that. 네, 트럼프 대통령 국민 건강을 좀 증진시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이 노보디스크 임원이 갑자기 건강 얘기를 하는데 풀썩 쓰러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뭐 무리 없이 좀 잘 회복을 했다라고 하긴 하는데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도 좀 놀라긴 놀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쓰러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요 상황만 봐도 좀 당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요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진짜 상황은 이거다라는 거죠. 미 대법 심판대에 오른 트럼프 관세. 보수 대법관 3명도 다 부정적이다. 지금 전 세계 관세 쓰나미를 불러일으킨 당사자인데 지금 이게 대법에서 요거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지금 흘러나옵니다. 최창일 교수님. 근데 이게 1, 2심은 이미 이제 위법하다고 이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특정 국가나 그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에 대해서 관세 협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거의 법원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대법원의 이제 구성도 지금 보수가 6명이고 진보가 3명이라고 그래요. 네. 연방 대법원의 이 구성 자체가. 근데 거기도 대체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단히 위법에 가깝다. 이 말하자면은 그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이 과연 적법한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걸 자꾸 정부가 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판단이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수주 안에 내려진다고 그럽니다. 얼마 안 네. 남았는데 이 만약에 위법한 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무역법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설령 이게 위법한 게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극복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3심에서조차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전 세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대법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미 관세도 당연히 관련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지금 뭔가 사지에 몰리는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피파 축구 평화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수상자로 트럼프가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랑 같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뭐 귓속말을 하면서 아주 친근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피파의 축구 평화상은 또 뭔가 싶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이 노벨 평화상을 엄청 받고 싶어 했었던 건 아는데 노벨 평화상이 안 되니까 축구 평화상을 받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안데르센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 생각나던데요. 아. 네, 피파가 축구를 통한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 세계 어떤 화합을 얘기하는 건데 네. 거기다가 피파 축구 평화상을 해서 자기랑 가장 친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 준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저 12월 5일 날 조 추첨할 때 네. 월드컵 조 추첨할 때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 불러서 시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피파 또 사무실이 또 트럼프 타워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또 피파 산하에 또 단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또 이방카 여사가 또 그 주요 자리를 또 맡고 있어요. 긴밀히 연결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가 순수해야 되는데 저렇게 정치하고 오염이 되니 저거를 좋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뭔가 오염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스포츠는 스포츠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